자, 쌤, 지금 행정 기능하고 있죠. 행정 기능에서 규제했습니다. 자, 쌤 이제 시작합시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우리 쌤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분필이 없네. 자, 시작합시다. 지금 쌤 경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기능에 대해서 봤어요. 행정의 기능. 지금 행정의 기능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논점, 그렇죠? 주요 논점에서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받고 행정의 기능 이 부분 보고 있죠. 행정의 기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규제 기능하고 이제 그렇죠. 서비스 제공, 행정 서비스 제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물론 규제 말고도 조정 같은 거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 규제 기능. 그래서 규제가 뭔지를 우리가 봤고, 쌤 이렇게 다 정리해 드릴까? 매핑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 그래서 나중에 정리한 것만 꼭 보시면 좋겠고, 정의를 받고 그 다음 어떤 걸 봤어요? 규제 기능에서 유형을 봤는데, 의외로 유형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유형에 있어서는 선생님 이렇게 봤죠?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 그렇죠? 이게 지시적인 거고 유인적인 거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또 어떤 걸 봤어요? 그렇죠. 성과. 그렇죠? 수단 먼저 말씀하셨는데 수단, 성과, 그다음 관리 이렇게 봤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죠.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직접, 자율, 그다음 공동규제. 자, 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려요. 쉽게 해서 이런 구분이 없으면 수단이 뭐하고 비교해야 되지? 만약에 문제가 직접 규제, 수단 규제 이렇게 전혀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이렇게만 나왔을 때 이걸 써놔야 수단은 성과하고 그렇죠? 성과 기대하고 관리 기대 아니고 수단 기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유형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거기 있는 윌슨에 있어서 규제 정치 이론 이 모형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은 규제 공익이론과 사익이론을 모두 비판하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공익에 맞다. 그런 게 공익이론이라면 아니다. 규제하는 것이 사익을 침해한다. 이게 사익이론이에요. 그런 걸 모두 비판하면서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규제가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고 규제를 어떻게 하자. 그렇죠. 비용 집단이 누구냐? 자,
혜택을 보는 게 누구고 규제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누구냐. 이걸 가지고 나누자. 그래서 혜택과 비용을 가지고 나눠보자. 그래서 그래야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규제할 때 유의해야 되고 그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혜택이 아주 뭐한다? 넓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규제했을 때 그 규제 혜택이 가는 거. 그다음 여기는 혜택이 좁다로 돼 있죠. 넓고 좁다. 좁게 집중, 그냥 분산 집중할까요? 분산돼 있다, 집중돼 있다. 여기도 분산돼 있다, 집중돼 있다. 그럴 때 만약에 둘 다 혜택도 분산돼 있고 비용도 분산돼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자? 대중적 정치에 해당되는 규제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규제를 나눴으니까 규제 정치니까 대중적 규제 정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규제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버렸습니다. 지금 원래 모든 책을 다 뺐어요. 여기는 대중적 규제예요. 대중적 규제. 자, 대중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해볼까요? 거기 뭡니까? 독과점, 불공정 거래에 의한 규제,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그다음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쌤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일단 규제의 대상이 딱 누구 정해진 게 아니라 전체에게 규제를 한 거죠. 그 다음 거기 어떤 거 혜택 보는 사람도 일반적인 전부 굉장히 넓게 분산되어 있죠. 음란물 규제하면 음란물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음란물을 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죠. 이럴 때 대중적 규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그걸 규제를 빼고 대중적 정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문, 방송, 출판물에 대해서 윤리를 규제하는 것도 출판물이라는 건 누구나 출판할 수 있죠. 그다음에 혜택도 누구나 볼 수 있죠. 자, 우리 쌤들 혹시 마광수 교수, 옛날에 연세대 마광수 교수 들어봤어요?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분이 연세대 교수님인데 책을 썼는데 되게 야하게 썼어요. 그래서 음란물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출판 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죠. 음란한 거 쓰지 마라. 그런 걸 그러면 혜택은 누가 보냐? 만약 그걸 많은 사람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게 예술이냐? 뭡니까? 음란이냐? 이거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자, 일단은 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분산돼 있고, 그런데 비용은 집중돼 있어요. 혜택은 분산돼 있는데 비용은 집중돼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자, 봐봐요. 혜택은 분산돼 있는데 비용은 집중돼 있는 걸 우리가 기업과 기업과 규제 정치라고 그래요. 기업과 정치. 여기는 고객으로 먼저 순서가 이쪽으로 갔는데 미안. 그러니까 우측에 우리가 47페이지 있는 것부터 기업가적인 것부터 먼저 봅시다.
청킹을 이렇게 해놨어 그래요. 자, 봐봐. 대기 이렇게 합시다. 대기 일단. 기업가 정치 규제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기업가 규제에서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환경 오염 규제. 환경 오염을 하게 되면, 자, 오염을 규제하면 환경 오염 배출을 하는 업체는 굉장히 뭐겠어?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뭐 규소는 배출돼서는 안 되고 무엇은 어느 정도로 배출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화시설 다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환경업체들은 완전히 뭐 한단 말이에요?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혜택은 물이, 자, 한강이 깨끗하면, 여기 우리 인천은 무슨 강이죠? 바다. 근데 어떤 물을 먹습니까? 식수로. 무슨 강? 한강에 합시다. 가까우니까. 그러면 어쨌든 한강이 깨끗하면 서울 시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혜택을 보니까 굉장히 혜택이 높죠. 분산돼 있고, 근데 비용 부담하는 사람은 적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업가 정치라고 그래요. 자, 우리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렇게 정치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그리고 이걸 이부하려고 하는지, 분류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기업가가 뭔지를 조금 일단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그 다음, 혜택은 집중되어 있는데 비용은 분산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 자, 농산물에 의한 최저가격제. 그렇죠? 자, 한번 보면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의 이득은 누가 봅니까? 농민하고 규정돼 있죠. 농사를 진 사람. 그런데 비용은 누가 부담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 대부분 국민들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농산물 업체라는 집중되어 있고, 여기는 혜택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그걸 고객 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의약분업 한번 생각해봐. 의약분업. 의약분업은 혜택은 누구에게 봐요? 비용도 누구에게 봐요? 자, 다시 한번.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있어요. 근데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의사인데? 그럼 모두하게 쌍꺼풀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의사들이. 꼬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누가 혜택을 봐? 그런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볼 리가 없잖아. 의사들이 혜택을 보죠. 누가 비용을 들였어? 한의사죠. 의약분업도 마찬가지야, 쌤.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이익집단 정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정치규제. 이익집단 정치규제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 봐봐. 여기는 둘 다 분산돼 있어요. 둘 다 분산돼 있어. 이 대중 정치는. 그래서 방송, 출판물 이런 것들은 다 분산돼 있으니까 지금 비용도 분산돼 있고 다 분산돼 있으니까 관심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관심 갖는 사람이 크게, 여러분 낙태죄라든가 뭐 이 종교 활동에 관한 규제, 이 음란물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특출나게 나와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결국은 누가 관심을 갖느냐 관심을 갖지 않느냐 결정에 그렇죠. 여론이고 특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 왜냐하면 관심을 갖는 단체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정치라고 하는 거야. 여론에 의해서 중요하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여기 말 들어봐. 여기는 기업가 정치라고 했네. 왜 기업가 정치일까? 그런데 기업가를 잘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씨나 뭐 정의성 씨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기업가 한번 읽어봐. 기업가가 뭡니까? 그렇죠.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의회의원이나 정치가. 자, 여기는 혜택은 분산되어 있으니까 분산되어 있으면 집단을 만들기 쉬워 어려워? 혜택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집단을 만들기 어렵죠. 그런데 자 비용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집중되어 있으니까 환경업체에서 로비 활동에서 방이 안 일어나게 많이 방해하겠죠. 그럼 결국은 누가 이런 걸 고쳐나간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 거기 있는 기업가들이. 이때 기업가들은 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의회의원이나 정치가 기사에서 계속 뭐한다. 환경오염 배출되는 것을 기사화한다든가 공익운동가가 환경업체가 막 이거 떠든다든가 이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정치? 기업가 정치 규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쪽은 분산돼 있고 돈 내는 사람 분산돼 있고 여기는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시키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를 한다고 해봐. 그럼 농산물을 어느 정도 올리는데 농민들은 혜택을 보니까 농민들이 농수산부에 있는 관료들을 뭐 하겠어? 후회 가겠죠. 그렇죠. 벌써 와겠죠.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겠어? 피규제자가 보복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봐봐. 반발이 안 돼. 왜 반발이 안 되냐면 뭐 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는 사람이 너무 분산돼 있어. 밥 먹는 사람들은 쭉 최저 가격제가 되면 우리가 쌀을 300원에 이를테면 3,000원에 줄 건데 5,000원 주고 사야 돼. 그런데 우리 반발합니까?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3,000원이냐 5,000원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정부 관료에게 많이 하겠죠? 그래서 둘 사이가 무슨 관계가 생기겠어? 그래서 고객 정치라고 이야기한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 여기는 두 집단 다 이익 집단이죠. 두 집단 다 첨예하게 대립하겠죠. 그래서 이익 집단 규제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는 됐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썼을까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먼저 대중적 정치 상황과 규제 봅시다. 비용과 편익 둘 다 넓게 분산된 경우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나 편익을 얻는 집단이나 크게 관심 없고 정치적 저주가도 약하다. 우리가 분산됐으면 약하다고 그랬죠. 대부분 정책 집단은 정책 집행자의 가치 판단에서 좌우된다.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 방송, 출판물에 대한 윤리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 포함되는데 전부 다 별로 관심이 크게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해 거기서는? 이럴 때는 특히 밑에 있는 것 같이 규제의 필요성은 공익단체에서 먼저 제기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고 규제에 대한 이념적 반대가 극복돼야 되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규제를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규제기관 책임자 그를 임명한 대통령 생각이 많이 좌우된다. 그렇죠?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화돼서 하지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크게 자기하고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들 낙태에 대해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뭐 여성의 신체의 부분이고, 여성의 건강 문제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여론이 조성돼야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게 최고위자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이런 문제는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다음 지금 이제 기업가부터 먼저 봅시다. 순서대로. 기업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은 잘 조직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편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 그다음 산업안전 규제, 유해성 물품 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 사회적 규제가 그러니까 사회적 규제가 이쪽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당 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을 대변하는 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가 특징을 꼭 알아둬야 되고, 기업가 누구라는 거. 자, 특징, 정부 규제를 위해서는 정치적 계기와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중요하고, 정치 규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나 공약 집단이 필요하고, 규제는 사회적 분위기 반영과 일반 국민의 도덕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규제 입법 절차를 규정해서 많은 예외 규정들이 있을 거고, 규제 기간은 피규제 기간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한 장 넘기면 나중에는 피규제 기간도 규제 기간을 뭐 하려고 하겠어? 포획 하려고 하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 환경단체가 있어. 그러니까 오염 물질 배출하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럴 때 이 회사는 어떻게든지 오염 부담금 안 내고 싶겠죠. 혜택은 많은데. 그럴 때 보통 환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뭐 해줘야 돼? 기업가들. 기업가니까. 기업가들이 나서서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공익단체라든가. 그래서 기업가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오염물질, 환경부하고 오염물질 배치하는 데는 분명히 뭐 하겠어? 대립관계 있겠죠. 그러다가 시간 써 이런 거야. 수온이 굉장히 높은 옛날에 그 삼성에서 한번 그 페놀 사건이 있어요. 페놀이 배출돼. 삼성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페놀이 배출되니까 이게 치사량이 있으면 사람 죽거든요. 근데 이게 배출돼 버린 거야. 갑자기 환경 문제가 확 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제해야 된다고 난리죠. 여론에서. 또 기업가들이 나섰고,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기업체에서 환경부에 있는 사람들 좀 부어 삶으려고 하죠. 우리 배출금 너무 많아, 너무 부담금 너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립관계 있겠죠. 자, 그다음 여기 고객정책 규제. 고객정책 규제는 말 그대로 무엇은 어떻다 그랬어? 혜택은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집단은 수혜를 입은 집단은 당연히 정치화하겠죠. 최저가격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제 규제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되니까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조직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분산돼 있으니까 집중화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자기들끼리 각종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주로 쌤 쉽게 말해서 의사 늘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인허가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에게 늘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의사들은 손해겠잖아. 그럼 의협 같은 데서는 뭐 하겠어? 포획해서 보건복지부 포획해서 될 수 있으면 못 늘리게 하죠. 늘리면 혜택은 미안, 늘리면 아니라 줄이면 혜택은 의사에게만 가져. 비용은 누구에게 들어? 국민들에게.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포획 현상이 자, 기업가가 대립 현상이 발생한다면 포획 현상이 먼저 발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한 장 넘겨서 이익과 이익 집단 정치 말하면 둘 다 싸우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둘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둘 다 조직화되어 있겠어 안 돼 있겠어? 한의사단체,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약사단체 다 조직화되어 있죠.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거기와 같이 강력하게 대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이익 집단 정치 상황은 쌍방이 모두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한다. 자, 그럴 때, 자,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으니까 거기 3에 보면 의학 분업 및 한약 분업에 관한 이익 집단의 대립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특징으로는 그럴 때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일방이든 제9계자들과 연합 형성을 통해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상징 조작을 꾀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다. 이런 거 할 때 서로 간에 자기 편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겠죠. 언론 같은 것도 자기 편 만들어 성부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그래서 국회의원 많이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런 단체들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선생님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살짝 한번 봅시다. 문제를 살짝 보시면 아까 하던 거였으니까 윌슨 문제. 자, 34페이지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규제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다수 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대중적 정치. 맞죠? 자, 이것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고의, 그렇죠? 대기고의 이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대고기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대기고의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렇죠? 스토리를 만들어 왔는데 잊어먹었어. 대기고의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 비용 이걸 먼저 혜택과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대기, 고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규제는 대기업들이 고의로 장난친다. 대기 고의.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이런 건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아.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대에 대해서는 뭡니까? 독과점
하나씩만. 그렇죠? 자, 기업과 환경 규제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 고객 정치, 고농, 그렇죠? 여기는 이익 집단인데. 이거 잘못 되게 고이면 또 다시 해야 되겠다. 고이면 이익 집단은 어떤 거라 그랬어? 의약 분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외워놨는데 윌슨은 대기했다 고의?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도 기환 고농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제가 뭐 할 때 복습 노트 만들어 드릴 때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 지금 하나 만들어 버릴까요? 대기 고의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나중에는 이걸 다 외울 거야. 이것도 첨자 따서 외울 거니까. 대기 고의. 여기는 그런데 이거 맨날 다 외우면 하니까 여기다가 뭘 이야기하면 윌슨의 규제 유형 넣어가지고 규제의 유형 했을 때 대기 고의. 기고의? 아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규제의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돼 작게 느껴지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업과 정치다. 맞죠? 기업과 정치. 그래서 환경 규제를 얼른 생각하죠. 기환.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기업과 정치 모형은 규제의 수혜자들이 아니죠. 기업가들은 수혜자들이 분산돼 있죠. 그러니까 저주가 될 리가 없죠. 자, 그다음 19번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르면 환경오염 규제는 이익 집단 아니죠. 이익 집단은 의약 분업, 한의사하고 의사의 분쟁. 그다음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의 A실 연결하면 고객 정치 농사 고농 맞죠? 그다음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의 A실 연결하면 이익 집단 정치 신문 방송 출판 윤리 아니죠. 이건 대중적 정치죠. 대중적 정치. 그다음 윌슨의 규제 정치 유형의 A실 보면 대중 낙태 맞죠? 기업과 정치의 식품에 대한 유생규제 맞죠? 그래서 자, 선생님 출제 성향을 한번 봐봐. 출제 성향을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 별로 안 물어보고 대중정치의 성격, 혜택과 비용의 성격, 기업과 정치의 성격, 그다음 대중정치 예시, 기업과 정치 규제의 예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외울 게 어떤 거라고 생각돼? 저 그림 그릴 수 있는 거하고 예시죠. 저 그림과 예시를 연결하는 거. 제가 이걸 해왔는데 잊어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기고의 이렇게 외워서 대덕, 기환, 고농, 이의 뭐 이렇게 해서 쭉 외웠는데 한번 다시 잘 만들어서 그래야 처음에 잘 만들어야 잘 외워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동만 외울 게 아니라 아까 출도 외워야 되겠고 음도 외워야 되겠죠. 음란물 규제, 출판물 인쇄 규제 쭉 있었죠. 그 다음 독과점 규제. 또 하나 규제가 뭐가 있었죠?
낙태에 대한 규제.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독출음낙 이렇게 외우든지 대중은 대독 출음낙 뭐 이런 식으로 또 낙이 그러면 낙음해도 선생님 어때요?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 만들 건데 지금은 조금 시기가 빠른 거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해놓고 복습 시간에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래서 꼭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있구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이 제시한 규제정치 이론의 대중정치에 해당된다. 자, 10부제 운영. 차량 소유자의 대부분은 이것에 적용을 받으니까 비용을 부담하죠. 그다음 일반 사람들이 이 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10부제 운행하면 혜택을 봐요, 안 봐요? 10부제 운행하면 자가용은 힘들어도 대중교통은 빨리빨리 흐를 거 아니에요.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대중정치는 맞죠? 좋습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저주가 된 소수 수혜자 집단이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정치 저주가 된 소수의 수익자 집단. 그쵸? 그래서 고농, 농산물 최저 가격제, 그러면 농업단체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기업가적 정치는 기업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X차 되는데 X가 없죠? 죄송합니다. X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수정을 봤는데 이런 게 잘 안 걸러져요. 이번 조금 걸러내는데 같이 참여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서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 맞죠? 아까 한의사, 의사, 그렇죠? 선생님 이제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도 자, 한 번만 다시 해보면 혜택, 비용,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기고의. 대는 대독, 출락음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다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규제 완화 부분 보겠습니다. 규제 개혁. 규제 개혁의 문제점 거기 한번 봅시다. 규제를 개혁할 때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 자, 우리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는다고 하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 규제의 피라미드. 우리가 규제의 피라미드하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규제의 역설은 구분하십시오. 규제의 피라미드는 하나 규제를 만들면 또 하나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파생된 게 많으니까. 만약 우리 전기자동차 합니까? 지금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전기자동차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쌤 혼자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타면 그냥 쭉 가던데 1인승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부른다 합시다. 그것에 대한 규제를 했어. 한번 규제했더니 그 속도 규제도 해야 되겠죠. 또 속도 규제를 하고 나니까 또 어디서든 속도 규제가 또 학교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건 또 규제해야 되겠죠.
한번 규제하면 계속 그런 규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걸 규제 피라미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거기 문제점에서는 규제 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규제가 많으면 지대 추구나 포획 현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아까 같이 고객 정치 같이 자 봐봐요. 의사 면허, 약사 면허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고객 정치에 해당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대가 많이 추구될 수 있겠어? 지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무슨 활동이 포역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이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규제가 많다 보면 지금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개발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좋아서 딱 해놨는데 이 기술 이상으로는 진입 못하게 해놓으면 이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이면 더 이상 더 발전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네. 한번 읽어보면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뭔 말일까? 아니 뭘 도와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최저임금제가 원래 여기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공급과 이제 뭐다 그러면 수요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아니고 최저임금제를 여기서 결정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상 뽑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 수요를 이것만 하려고 하겠죠. 자 기업들은 이것만 하려고 하겠잖아. 그래야 수지가 맞겠잖아. 그쵸? 그럼 문제는 뭐가 일어나?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0이라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N O P라고 합시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람은 이 돈 갖고는 도저히 못하니까 안 하고 있었다고 이 돈이나 준대. 나 할래.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 고용돼 있었잖아. 여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만큼 안 뽑아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차피 일 안 하던 사람들이니까 괜찮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려고 했는데 올리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죠.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은 뭘 하려고 했는데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 그걸 역설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규제 피라미드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돼버린다. 오염없는 세상 만든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럴 수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 그 다음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적 전체 위험 증가가 수준은 증가한다. 거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차에 대해서 안전 규제가 강화되니까 세차 가격이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어떤 걸 쓰겠어요? 중고차 혼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만 증가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세차의 기준을 높였단 말이야. 근데 의외로 거꾸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위험이 더 많아져 버리는 결과가 나왔어. 역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예시를 든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보시면 돼요. 역설은. 자,
규제개혁 대상, 그래서 이제 규제를 대수시면 뭐 하자? 완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규제개혁 대상과 단계. 자, 선생님 봐. 단계는 놔두라도 대상을 한번 봐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규제를 구분할 때 대표적인 규제가 어떤 규제였어요? 경제적 규제, 그 다음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규제가 대상일까? 규제 완화의 대상일까? 독과점을 완화시켜버리면 안 되죠. 독과점 규제해놔야지. 독과점 규제를 완화하면 누구나 독과점 해버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사회가 비효율성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사회적 규제. 식품위생 딱 규제해놨는데 그걸 완화시켜버렸어. 안 되죠. 사람 많이 죽겠죠. 환경오염 규제. 딱 이거 이 ppm 이상은 뭡니까? 발생시키면 안 돼. 근데 그걸 완화시켰어. 그럼 더 많이 하면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상이 아니라 뭐가 대상이다? 경제적 규제가 대상이고, 경제적 규제는 진입 규제. 그 다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가격 규제, 퇴출 규제가 있는데 퇴출 규제는 크게 문제 안 되는 거고 거의 없고, 뭐가 문제겠어? 특히 진입 규제가 문제겠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진입 규제가 문제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입 규제나 뭐 가격 규제도 뭐 들어가죠, 어차피.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로 대상이 되겠다, 이러면 되겠죠. 물론 퇴출 규제도 대상이다 할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경제적 규제가 대상이다. 규제의 방향이 있는데, 자, 규제의 방향도 지금 50페이지 보면, 자, 포가티브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그랬어. 네거티브로 바꾸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쌤, 네거티브는 원칙이 허용이고 얘가 부정이다. 그렇죠? 헷갈려요? 그렇죠. 좋은 생각입니다.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하고 됐으면 우리가 무엇보다는 직접 규제보다는 아까 직접 규제, 자율 규제, 공동 규제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공동 규제나 자율 규제하는 게 낫겠죠. 우리나라 규제 개혁, 우리 이제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가끔 법에서도 행정학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행정 규제 기본법, 이거 아주 중요한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요 내용으로 일단 행정 규제 기본법에서 행정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데는 사항을 말한다. 이제 주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 거기 꼭 체크해 봅시다. 규제를 하려면 반드시 뭘로 하래? 그렇죠. 법률에 직접 규정하래.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걸로도 뭐 불령이라 뭡니까? 총리령, 대통령령, 조령령, 불령, 조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본질적인 사항은 뭘로 결정해야 된다? 법률이 있어야 돼. 법률. 뭘 규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 그다음 규제의 원칙에서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건 안 되겠죠. 식품 유생에 관한 규제를 하려고 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는 거지. 아예 이건 장사하지 말라는 식이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효성. 규제를 하도록 실효성이 있어야죠. 그 다음 최소한에 그쳐야 되겠고, 규제할 때 객관성 있고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이게 법에 다 규정돼 있어. 원칙으로. 그렇죠?
나중에 또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외워보기로 하고. 그 다음 규제 등록 및 공표제도 도입. 그래서 자 한번 읽어. 중앙행정기관 자원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다음 6월에 규제개혁위원회 6월에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규제 영향 분석 이거 꼭 알아줘. 사정심사제에는 규제 영향 분석, 그쵸? 영향 분석을 해야 돼. 규제에 대해서 영향 분석, 그쵸? 여기서 좀 중요해. 이것도 선생님 좀 주저하는데 규제 영향 분석 그 뒤에 제대로 나와 있지만 여기도 한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자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에 대해서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선생님 밑줄 쳤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자 50페이지에 양가로 사는 중요했어요. 규제 영향 분석이란 규제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동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 심사는 정부의 입법에만 이것도 중요해요. 자, 선생님 법을 만들려고 했어. 법을 만드는데 이게 하필이면 규제하는 법이에요. 제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내려고 해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근무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내려고 하는데 이게 규제사항이야. 어떤 부분은 사용하지 마라. 또는 어떤 케이스는 플라스틱 케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며칠 이상 보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 있는 것처럼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야 돼. 그런데 자 우리 쌤 국회의원 해. 여기 우리 쌤이 여기 무슨 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하십시오 그냥.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이런 법안을 낼 때는 사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선생님 조금 더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 규제 법정주의 거기 밑줄만 딱 쳐놓고 별표 하나 해놓고 규제의 원칙 천명 규제의 원칙도 외워야 되겠죠.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규제 등록 및 공표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과 규제 영향 분석 특히 규제 영향 분석은 중요하고 거기 양가로 답은 규제 심사는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고 의회 입법은 대상에 제외된다. 이 부분도 알아주시고 그럼 사법부에 대한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은 이것도 제외돼요. 오직 행정부에서 하는 것만. 자, 그다음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을 명시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죠.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된대요. 선셋 로 일몰법이 뭐예요? 일몰법이 이런 겁니다. 법안을 제정할 때 몇 년까지만 적용된다. 3년간만 적용된다. 2년간만 적용된다. 이런 것들이 2년 후에는 법이 폐지되고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런데 어때? 더 필요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의 존속기간은 또는 재검토기간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돼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선생님 거기 부분 조금 잘 봅시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가 규제 영향 분석인데, 다만 여기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제 영향 분석은 신설 또는 강화되고자 하는, 자, 우리 쌤 봐봐. 규제 영향 분석을 할 때 이미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있는 규제가 있어. 이건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니야.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고 하거나 여기 규제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된 규제를 하려고 할 때 뭔가 규제 영향 분석을 한다. 그럼 자, 봅시다. 규제 영향 분석은 일단 대상에서 행정부에서 한 것만 규제를 한다. 규제 영향 분석한다. 그렇죠? 입법부에서 한 건 입법부와는 빠진다. 두 번째, 행정부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있는 것은 영향 분석을 일반적으로 안 받고, 원래는 받아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안 받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시켰을 때만 한다. 그렇죠? 자, 중요하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4번 규제의 총량 규제하고 있습니다. 총량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뽑을 때도 총량으로 뽑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 이 기관은 100개의 규제만 해라고 돼 있어. 그럼 새로운 규제 하려면 하나의 규제는 뭐 해야 돼? 폐지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기관이 한 규제를 정해놨어. 100개. 그럼 이거 규제 새로 들려면 하나는 폐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총량으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간 사람이 있는 만큼만 채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은 그대로 두고 그 변화시켜서는 안 돼. 나간 사람이 있어야 채용한다는 거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바라고. 그 다음 규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규제 개별 담당 기구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자, 선생님,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으로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거기 봐봐요. 이거 잘 헷갈려. 선생님, 이거 꼭 기억해. 사무는 국무총리 사무인데 소속은 어디야?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속은. 그렇죠. 대통령 소속이야.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소속은 어디라고?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고, 하는 사무는 어떤 사무에 해당돼? 총리가 하는 사무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야. 자, 위원장 2명, 20명에서 25명.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점 있죠. 우리나라는 법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처럼 운영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근본적인 문제는 규제개혁 추진 체제가 이원화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이 부분이 참 봐봐. 국가 경쟁력 강화하려면 규제 완화해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왜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 많이 뉴스에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니까 거기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도 규제에 대해서 살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에 대해서 살아. 그럼 중복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냥. 규제 샌드박스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이야. 기업들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뭐 한단 말이야?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 선생님 봐봐.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으로 기존 규정의 일부 면제, 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 실증 특례 제도와 임시 허가 제도. 그래서 관계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 줘야 돼. 규제가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30일 이내에 있다 없다 회신해 줘야 되고. 자, 실증 특례 제도 규제가 뭐거나 불합리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증 테스트 기회 또는 임시로 규제가 이게 뭔지 규제가 조금 애매모호한 규제가 있으면 실제 한번 해봐라 그래.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또는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거야. 자, 안전장치는 사업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실증 테스트 중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취소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어떤 거다? 기업가들이 창의적 사고를 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A라는 기업가가 기업 어디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 사고를 제안할 수도 있겠고. 자, 이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A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라고 그랬어? 이러이러한 사항에 규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는지 없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야 되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확인해주고 그 안에 답이 없으면 없는 걸로 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규제가 좀 모호하면 임시로 허가해서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다가 국가 경제나 국민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이를테면 코로나 사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를테면 1000명의 환자를 가지고 대상 연구를 해라. 이걸 좀 완화해 줬어. 300명 정도, 1000명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300명 정도 완화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보험을 넣어놔라는 거야? 책임보험 넣어라더니. 두 번째는 실증 테스트 중이라도 내가 이제 300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1000명인지 알고 했는데 300명 안에 있어. 그러니까 2차. 이미 1000명을 거쳐서 내한테 지금 2차로 내가 지원했는데 한 줄 알았는데 300명밖에 안 했어. 에이, 그럼 나 안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생겼어. 이게 실제 이제 주사약을 넣었는데 사망해 버렸어. 그럼 자기들은 정말 고의나 과실 없이 연구를 다 끝냈는데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 선생님 지금 봐봐.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참 난감해. 누구 책임으로 돌릴 거야? 뭐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는 건 따로 치더라도 누구 책임으로 질 수가 없겠죠. 애매하죠. 그럴 때 이제 일단은 우리는 고의과실을 아니었다는 입증 책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 지도는 좀 이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규제개혁위원회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한번 혹시 책이 없으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든지 일단 기출지문을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아까 나왔었죠? 규제 법정주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 맞죠? 규제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맞죠? 그냥 무조건 규제하지 말고 미리 한번 뭐 해라? 분석해봐라.
자,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그렇죠. 업무는 국무총리 소관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32번은 규제의 정치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 분석도 맞고 33번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미리 영향 분석을 해봄으로써 미리 상대방들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어 없겠어? 내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겠어 없겠어? 알아볼 수 있겠죠? 다음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가 처리할 사회적 부담의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맞고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이것도 X가 안 돼. 규제의 무엇에 주안점을 둡니까? 그렇죠. 비용에 더 규제니까 뭐면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규제를 했을 때 이익에 중점을 둬요. 규제를 했을 때 비용에 중점을 두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거잖아. 규제를 완화하자는 거니까 비용에 중점을 두겠죠. 지금 X야 그것도. 지금 X가 안 돼 있죠. 조금 어렵습니까? 대답 없으니까.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유사한 중복 규제의 축소를 통해서 규제 효율을 치고 좋습니다.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행정 규제에 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의 대응 맞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사전적 규제 방식의 확대를 통해 규제 방식을 다양화한다. 규제를 사전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 사후적으로 해야 되겠어? 규제는 될 수 있으면 일이 일어났을 때 해야지 뭐든지 해보지도 않고 다 규제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보통은 자 사전 규제보다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해요. 이런 걸 많이 틀려요 쌤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지만 규제는 미리 하면 안 되고 해보고 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규제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그렇죠? 자, 규제 여기다 꼭 이런 거 틀린 것들 또 어려운 것들은 체크를 꼭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시민 감시체제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형태로 돼야 되겠죠.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수혜자 논리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고객정치 나오면 농산물 가격 규제만 생각한단 말이야. 고농. 그렇죠? 농산물 가격 규제는 농민들에게 이득이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비용이란 말이야. 농민들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조직을 만들 수 있겠죠.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틀렸죠. 포지티브잖아. 그러니까 원칙, 금지, 예외, 허용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두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모두 다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여러분 이제 봐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는 어떤 구역이 있어? 학교 환경 정화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애들 위해서 뭐가 있어?
얘들 요새 폭력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잖아. 애들이 있는데 뭐 술집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뭐 모텔 있거나 이러면 좀 곤란해.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둘 수 없는 걸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것은 여기 이제 학교의 정화구역에는 둘 수 없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유흥시설, 뭐 숙박시설 이런 또는 뭐 게임장 이런 것들은 둘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둘 수 있겠어, 없겠어? 식용에서 식용품 가게, 그다음 문구점, 그다음 신발 가게, 옷 가게 이런 것들이 얘들에게 뭔 피해를 줘,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둘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네거티브 규정이에요. 일단 허용해. 근데 이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규정할 수도 있어? 모든 건 안 되는데 이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건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포지티브. 그 부분. 그다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행정규제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 기간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며 그 기간 원칙 5년. 맞죠? 규제 영향 분석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현존하는이 아니라 신설하는, 그쵸?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아까 학교 앞에 설치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었어? 한번 해봅시다. 화장장, 좋습니다. 오락실, 당구장, 당구장. 이렇게 쭉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여기에다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만화 가게도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자, 이제 들어봅시다. 원래 그럼 여기 만화 가게를 하나 추가하려면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그럼 뭐 해야 되겠어? 규제 영향 검사 보고서를 써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쌤 이건 어때요? 자, 이렇게 해놨더니 지금 초등학교에서 당구장 가는 애들이 어디가 있어? 괜히 당구장 넣어가지고 좀 그 못하게 한 건 좀 그렇죠? 초등학교 옆이라 그래서. 당구장은 그렇잖아. 초등학생 당구장을 봤어요? 아이, 그래. 그 국가대표고. 어쨌든 그러면 이건 빼고 싶어. 그렇더니 환경 규제 분석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건 무조건 안 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도 이렇게 증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것들은 뭐 한다? 규제 영향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빼주는 것은 안 합니다. 시험 문제 빼주는데 한다 이런 건 안 돼요. 규제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방향이 뭐라고?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규제 영향 분석은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위에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였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 영향 분석의 제시를 권고했다. 맞고, 규제의 역설은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 증가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렇죠? 규제의 역설은 새로운 위험만 하면 역으로 더 큰 위험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 규제 피라미드는 규제가 또 다른, 맞죠? 연이어서 이렇게 아까 연세라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미안, 시간을 막 넘겨버렸네. 좀 쉬었다 하죠.